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과 민생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 쭉 다시 한번 정리했듯이 둘이 아닌 하나다 이겁니다. 민생과 부동산 실패는 저는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킨다고 봅니다. 내란 세력은 친일 구구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죠. 보였는데, 자,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은 이미 그러니까 내년도 6월달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이미 부상을 했습니다. 부상을 했어요.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쉬쉬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건 부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앞에 연합뉴스 2개 기사하고 동아일보 세 번째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앞에 거는 10월 21일자입니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수익 철저히 억제,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라. 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이런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경 국토차관이 그러니까는 이 갭 투자 논란 사과드렸죠. 공직자가 사과를 표현하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요? 사직이죠. 그래서 사직을 한 겁니다. 한 거고요. 10월 23일 날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방문을 해가지고, 대구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또 한 번 언급을 했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된다. 예? 소득 대비 너무 높다. 수도권 집값은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것은 이 절박감을 표현한 거예요. 절박감을요. 예? 절박감을 표현한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11호 대책은요. 11호 대책은 약간 늦은 감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가 추석 연휴였었잖아요. 추석 전에 이게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추석 연휴 들어가면서 11호 대책은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충격적인 대책이었잖아요. 이 범위를 생각할 때 역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례가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지역이 확대됨으로써요. 근데 이게 추석 연휴 전에 하게 되면은 이 충격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추석 밥상에 그러니까 이 11호 대책이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걸 그러니까는 연휴 뒤로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날짜를 조정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도 이미 추석 전부터 그러니까는 이 과열 조짐이 있다고 9월 달에부터 과열 조짐이 있다고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 경고세를 보내고 그랬었어요. 가계 대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2분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는 추석 연휴 뒤로 그러니까 이것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9월 달에 원래는 나왔어야 되는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이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나왔어야 되는 대책이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나왔었던 거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제 그러니까 키포인트인 자, 민주당 이번에 11호 대책에 대해서 항상 대표되지만은 지금 공격하는 키포인트가 뭡니까요? 공급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공급 대책이 없다 그랬었어요. 항상 우리 사회 속에서요, 이 부동산 카르텔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이거 공급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 만능주의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뭡니까요? 소위 시장 원리로 얘기한다면 수요와 공급과 쪽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요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은 과잉 수요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같은 말이죠. 과잉 수요예요. 어쨌든 간에 수요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증가하는 문제를 여기 대책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공급을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무슨 공장에서 상품 찍어가지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재건축만 하더라도 몇 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이게 예? 말은 쉽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공급 대책은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사회 많은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공급 부족을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정부라든가 민주당 정치인들도 공급 대책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공급 부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점은 동의하는 것이냐? 이걸 먼저 그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것에 이의는 없는 거냐?
만약에 이게 동일한다면은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너무 높다는 얘기니까요. 최소한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필요성에는 그러니까 동의하는가? 이거 동의 안 하면서 공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입이지, 이건 다른 그러니까는 이 속셈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속셈이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가격을 그러니까는 낮춰야 된다는,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낮춰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인정 안 하면은 그건 사입입니다. 예, 속셈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전제로 하고선 제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은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1년 전에 이재명 정부가 97 대책으로 해서 9월 7일 날 대책을 내놨었어요. 내놨었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이전에 1년 전에 24년 8월 8일 날에 공급 대책 내놨었어요. 공급 대책이요. 그렇죠? 공급 대책 나왔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저희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차관이 서울에 미분양이 나올 때까지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지금 뜨겁거나 지금 높으니까는 이걸 낮춰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도심의 정비 사업을 속도전을 하겠다. 그다음에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무제한 공급하겠다. 근데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심지어 그린벨트도 해줘야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내놨어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뭐가 공급이 됐습니까? 작년도 8월 8일 날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요. 그러고 나서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냐고요. 실제로. 이 공급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이재명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표를 낸 이상경 차관이 뭐라 하냐면 서울 어딥니까 시선 집중 프로에 나가가지고 서울 시내에 필요한 땅들이 많지 않아서 공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9월 7일 날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에 추가 공급 대책 나올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이 없다고 막 그냥 언론석과 집중포화를 하니까는 10월 16일 날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출연하고 나서 돌아가서 태스크포스 소집해가지고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요? 공공택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공급하도록, 예? 사업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대책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심의 복합시설이라든가 도심 정비 사업도 활성화해가지고, 예? 빨리 하여간 이 원하는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는 이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 그래서 공원 녹지 의무도 완화시키고, 용적률도 상향시키고, 예? 할 수 있는 거 다 내놨어요. 그럼 이 대책이 무슨 차이가 존재하냐고요. 공급 대책 다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나온 거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국힘당은 뭐라고 합니까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급 대책이 없다. 공급 대책이 없다. 이런 소리만 이탈한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 이거 말고 공급 대책 뭘 더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린벨트 해제는 이거는 국민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국민들이 저는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네? 그린벨트 해제는요. 네? 어쨌든 간에 사실 1년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대책이나 내용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뿐이지 차이가 없어요. 공급 대책이 뭐가 없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뭐가 더 없다는 건지.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9월 7일 내는 공급 대책 한번 봐보세요. 이거 9월 7일에 낸 대책을 제가 신문 기사도 찾아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거예요. 민간의 공급 여건, 민간도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 개선시키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시장 거래 질서도 확립. 이건 예를 들면 소위 이 불공정 가격을 인위적으로 저거하기 위한 것들을 감독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9월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4일 후지요. 공급 대책 나온 지 4일 후에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부동산 투기 중심이다. 9월 달에 이미 알았던 거야.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9월 달에 이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냐, 9월 초에. 추석 연휴 전에요. 그래서 공급 대책을 먼저 내놓은 거야. 공급 대책 안 내놓은 게 아니고, 1년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하고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차이가 없어. 지네들이 내놓은 공급 대책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공급 대책 없다고 이런 타령하고 앉았어. 그러면서 그 공급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왜? 공급 대책은 시간이 필요하거든.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제품처럼 뚝딱 해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 공급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근데 가격은 막 지금 과열되고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요를 그러니까 억제해야지. 수요 억제해야지 당연히. 예? 그래서 9월 1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간담회 하면서 너무 부동산 투기 중심이다 하면서 뭘 그랬냐면 이 그 갭 투자 혹은 투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 이거는 백해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백해무익 민생이든 국민 경제에서 백해무익하다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저기 관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예? 수요 억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대책을 다 사실 이제 내놓기 시작한 거야. 단지 9월 말에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로 대책이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휴로 들어갔거든. 추석 연휴로. 추석 연휴 앞두고 이런 그러니까 11호 대책 같은 게 딱 나와보세요. 폭탄을 던져봐. 예? 그럼 이 충격이 굉장히 가할 것이고 추석 밥상에 온통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얘기로 그러니까 도배가 될 게 아닙니까? 그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좀 미뤘던 거야. 예? 한 달 정도.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10월 15일 날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예? 거래와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는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10월 16일 날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아우성 치니까는 거기서 보완해가지고 또 공급 대책도 내놓은 거잖아요. 내놓은 상태야. 예? 그럼 이 상태 속에서 정부가 그 국힘당부로 한번 대책 한번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예? 이 대책 말고 국힘당부로 한번 이거 넘어서는 대책을 효과 있는 대책을 한번 내놓으라고 해보시라고. 수요 억제 안 하면서 가격 잡을 수 있어요?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예?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그때까지 방치하라는 얘기냐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치권의 이제니까 정치적인 이 그 논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 뭐라고 했습니까요?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계엄선이나 다를 바 없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 실험이다. 문재인 시즌 2다. 뭐 이런 식으로 맹폭을 이제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찬스 왔다 이거지. 민주당의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예? 이걸 거기다 이제 문재인 때 실패한 이게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몰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민주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소수 목소리로 하지만은 진성준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김남희 의원 등이 보유세 문제를 들고 나왔죠. 굉장히 저는 용감하게 질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에 우리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 받으니까는 집값을 못 잡는 게 더 위험하다. 예?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인이라면 연결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금융투자소득세 가지고 진성준 의원이 융당 폭격 받고 그랬었는데, 예? 이런 목소리가 나왔죠. 보유세 문제가. 여기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이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가요? 여기에 뭐냐면은 주택시장 안정 못하면은, 이거 지방선거도 지고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뭐냐면은 공공임대주택을 수도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유유부지에다가 대규모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게 없다 이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정책이란 건 뭐예요?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야.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거죠, 뭘. 예?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건 뭐겠습니까요? 가장 좋은 부동산 대책은 뭐예요? 집값이 안정되면서 집을 살 만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안정된 상태 속에서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집값이 안정된 상태 속에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주택들을 임대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반드시 집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단지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동기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주택을 구입 안 했다가 자기가 벼락거지가 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피해 이것 때문에. 예? 공공임대주택 건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추가 취득을 억제해야 된다. 이건 바로 뭐냐면 종부세 강화시키라는 얘기죠. 예? 종부세 정상화시키라 이거죠. 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때 그러니까 이거 낮추는 것을. 그 다음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강화하라. 예? 한국이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거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완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패키지니까는, 예? 이걸 이제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보당이 뭐냐면은 보유세가 빠져있다. 예? 집값 대책을 내려면 보유세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를 가지고 전선이 단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요? 보유세가 높다고 해가지고 집값을 잡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화에 대해서 아무개 교수는 보유세 가지고 집값 못 잡는다. 보유세가 집값을 잡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물론 보유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보유세가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유세의 역할은 뭐예요? 보유세의 역할은 뭡니까요? 부동산으로 우리가 투기를 한 사람들은 왜 투기를 하는 겁니까?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수익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기대 수익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수익을 많이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주택 투기는 억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요. 예? 이론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단지 보유세를 과도하게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닌 거예요. 네? 만병통치약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보유세 강화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만병통치약도 아니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를 나누는데 보유세로 가면서 이게 왜 국힘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공격을 합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상위 10에서 50%에 있는 소위 서민용 주택수도를 가진 사람들,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세금 부담 여력이 없거든요. 네? 세금 부담 여력이 없는 거야. 소위 말해서 종부세 강화하고 보유세 올렸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든가 다주택 소유자들한테 부담이 크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남들한테 들어가는 부담보다도 자기한테 오는 부담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 계산주의에 지금 우리 사회는 빠져 있다고. 예? 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부동산 개혁에 여기서 좀 약간 배경을 좀 봐야 돼요. 한국 사회는요. 한국 사회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상위 1%, 예? 상위 1% 수백억씩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힘과 돈을 저는 숭배하는 기득권층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원천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힘이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보냐면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고, 이건 조선 말부터 그래왔던 거예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를 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왕도 지네를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권력 수장하다가 권력 수장에서 지게 되면 밀려 나오게 되면은 저기 저 향리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고향에 내려가면 자기 땅덩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권투 중리하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중앙으로 진출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즉 부동산이 경제력의 토대였었어요. 이게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층들의 경제력의 토대가 부동산 자산인데 이게 가치가 상실할 것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뿌리는 언제입니까요? 분단 이후입니다. 해방 이후죠. 해방 이후에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흔히 말해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그러니까 종북 정권이라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세력들을 보시게 되면요. 되게 지금 우리가 이 아스팔트 이 세력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뿌리가 뭡니까요? 해방 후에 그 서북지역에서 내려온 월남한 그러니까 지주나 기독교인들, 이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통된 이 주장인들입니다. 이들이 뭐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방 이후에 바로 내려온 사람들.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45년도 말 46년 초까지 해서 내려온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한국전쟁 이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냐면요. 북한에서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는 사회주의 토지개혁을 하잖아요. 무상몰수 해버리잖아요. 이때 땅들 다 뺏기거든. 지주들이요. 이걸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들의 그러니까 재산을 그러니까는 예? 조선 왕조 시대에도 감히 못 건드렸던 것을 예? 못 건드렸던 것을 건드린 거야.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트라우마가 있어. 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소위 종북 빨갱이 예치는 사람들의 이 뿌리들입니다. 예? 뿌리들인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이 최근에 11호 부동산 대책을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해방 이후에 북한 사회주의 토지 개혁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야.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색깔 공세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보유세나 종부세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이 권력의 기반인 부동산 자산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금수저들의 기본적인 경제력의 토대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인 겁니다. 부동산 자산인 거야. 근데 여기 자산 가치에 부정적으로 이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예? 이해를 하시고, 이 보유세, 종부세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보이느냐. 예?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적인 논리인데,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논리잖아. 이거는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에 이게 승부수로 부상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요. 좋든 싫든 간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힘당은 이 부동산 문제를 지방선거의 승리를 뿐만 아니라 내란의 어떤 이 늪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요. 윤석열 늪에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승부수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승부수로. 그래서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집 가진 게 죄다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이 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보유세하고 종부세를 언급한 사람들을 부동산 3적이니 5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앉아있잖아요. 예? 뭐, 구윤철, 그 다음에 무슨 이 김용범 정책실장,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김억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니까는 보유세, 종부세를 좀 언급한 사람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어정쩡하게 일부 정치인들, 진성준이라든가 김남희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들 그냥 이걸 그러니까 기피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언급을요. 이게 보유세 포비아에 그러니까 이게 이 갇혀 있는 거예요. 보유세 얘기했다가 다시 또 이게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지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시즌2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격받을까봐, 예? 그럴까봐 지금 그러니까는 움츠러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역대 민주당 정권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민생과 한국 경제 핵심 문제라는 게 앞에서 쭉 보여드렸던 얘기잖아요. 이건 이재명 정부가 돌파해야 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돌파하느냐. 이게 실력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제 부상된 거예요. 이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호 대책이 11호 대책은요,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 억제입니다. 방점이요. 그렇죠? 투기 수요 억제야. 네? 투기 수요 억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대출 억제, 거래 억제, 이거 수요 억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효과를 보려면은 충분 조건이 필요해요. 뭡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그러니까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은 실수요자조차도 어떻습니까요? 지금 가격이 지금 떨어질 것 같으면, 안정될 것 같으면은 지금 바로 살 필요 없잖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고 싶을 게 아닙니까? 예? 아니면 무리하게 그러니까는 자기 주택이 있는데 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부동산을 그러니까 투자 차원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기피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한 거야.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보유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고, 그걸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스스로도, 민주당 스스로도 11호 대책은 공급 대책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시간 벌기용이다. 이 11호 대책은, 수요 억제 대책은 시간 벌기용이다.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시간 벌기용으로 이걸 하고 있듯이 11호 대책은 시효가 있는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야. 후속 대책은 뭐가 돼야 되느냐? 가격 하락 전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 안 만들어지면요, 다시 불붙어. 더군다나 지금 금리는 지금 인하 방향으로 지금 완전히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환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망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만들어내면은 또 실패해요. 그럼 문제의 시즌 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처음에 그걸 돌파하는 게 뭡니까요? 현금 부자,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론, 금수저들이. 그럼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이 더 이제 그대죠. 현금 부자들이 현금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이거 돌파해 나가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을 낮출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야. 그러면 기대 수익을 낮추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책은 뭐예요? 부동산세 강화인 거예요. 이것밖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세 강화예요. 근데 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형평성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요. 예?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것에 대한 조세는 항상 뭡니까? 조세 저항을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세 저항. 정치적인 저항이 그러니까는, 예? 이걸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요. 올렸다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게 되면은 이것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싫다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역사를 우리가 복기를 해봅시다. 지금 상황이 왕조 말기보다 저는 더 어려운 조건이라고 봐요. 왕조 말기보다도요. 고려 말이라든가 조선시대 말이라든가 심지어는 통일시대 말기보다도 토지개혁은 항상 반복돼 왔었어요. 근데 항상 왕조 말기에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조를 교체하면서 아니면 모르니까 무슨 소위 혁명이라는 게 농민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면서 이게 추진됐었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체제 내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려 말 때 공민왕 때 전제 개혁이라든가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성계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들에 의한 이 왕조 교체와 더불어서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소위 이 사전 혁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부동산 개혁이라는 것은요, 경제 체제를 포함해 가지고 사회 질서의 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체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그냥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자금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화폐 유통수를 봤듯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안 가고 자산시장, 특히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그나마 간데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나라 경제를 민생을 망조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망조로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회 정치적으로는 이게 세습 사회를 더 공고화시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수저, 흑수저, 경제력 세습. 예?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억강부역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억강부역을 실현하려면은 이건 새로운 세상을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그래서 이게 이 많은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세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필요 조건으로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자가소유층들의 욕망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했듯이 상위 10%에서 상위 50% 사이에 있는
이 자가 소유층들의 그러니까 욕망, 예? 자산 축적에 대한 욕망, 플러스 뭐냐면 이들이 세금 부담 능력이 없다는 거, 이 현실적인 거. 이거를 두 가지를 이 장애물을 동시에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 부동산 자산 규모를 봐보세요. 지난해 기준으로 민간 부분의 부동산 자산은 1경 4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1경 4천조 원이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기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재벌기업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대규모 그러니까 기업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52개인데 52대 삼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했을 때요. 삼성, SK, 현대, LG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롯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건 5대 재벌이라 얘기하고요. 근데 52대 이 재벌기업이 자산이 2,709조입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은 민간 부분의 부동산 자산은 1경 4천조나 돼요. 네? 그러니까 몇 배 정도 되는 겁니까요? 4배가 넘어요. 5대 재벌의 자산이 1,600조 정도 됩니다. 5대 재벌에. 예? 우리나라 GDP가 한 2,600조 정도 돼요. 2,560조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52대 재벌기업의 자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GDP가요. 근데 부동산 자산은 그것에 그러니까 거의 4배가 넘는 1경 4천조 정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상징적인 수치야. 대한민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장애물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랑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력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는 지난번 대선 때,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올해 대선 말고 2022년 대선 때 사실 제시를 했던 게 있었어요. 자, 이런 얘기 했죠. 지금 사표를 낸 이상경 차관이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현금 부자에 대한 배려보다 현금 부자들이 현금 동원에 사는 거 막을 수 없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가격 상승세가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하면서 규제를 그러니까 서울 플러스 그러니까 수도권 이걸 넓힌 이유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핑계를 댔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 이상경 차관이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동산 이 참모 중에 핵심 참모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번 사표 낸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왜 그러니까 꺼내지 못하고 있느냐? 진성준이나 김남희 의원 정도가 그러니까 입으로 내놓고 이렇게 꺼내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다 반박이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파트 값이 언론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울의 21개 중에서 8개구는 아파트 값이 하락했다고 이거야, 오히려. 그런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더 늘려? 그럼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가만히 있겠냐고. 네? 거기다가 11호 대책은 뭐냐면은 이게 규제라는 것은 항상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범위가 과거보다도 넓은 점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평가를 받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주변은 또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규제가 안 받는 규제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지역들이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구리, 다산, 화성, 동탄 뭐 이런 쪽이 그러니까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거래가 단절됐을 경우에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불평등은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가 계속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과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과세를 아까 얘기했던 형평성과 효과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좀 얘기를 합시다. 말이 잠깐만 길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언을 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조언을 하면서 보유세는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크다 이거야. 예? 이게 주택 보유자들은 거의 60%에 가깝게 주택 보유자들이 있는데 이들한테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클 거라 이거예요. 근데 종부세,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은 재산세는 뭐냐면은
이, 이 다주택자, 주택별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네? 소위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 명이 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세금 중과가 그러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유세는. 그래서 이제 보유세보다는 종부세는 기껏해야 3%를 안 넘으니까는 예? 소수로 국한되니까는 종부세를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파트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 갖고 있는 게 자동차 뭐 세금보다 뭐 더 적다 뭐 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듯이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심지어 보유세율이 OECD 기준으로 너무 낮다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종부세 강화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을 가능하죠.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가능이 있는데, 근데 종부세만 강화해가지고는 이게 불충분한데 보유세를 강화하자니 조세 저항이 우려가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자,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여기 봐보세요. 10% 밑에 있는 사람들. 10%에서 50% 사람들에 있는 세전소득이요. 1인당으로 이거 간 겁니다. 700만 원에서 한 240만 원. 세금 전입니다. 4대 보험. 이 사람들이 세금 낼 여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예? 그냥 서민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서 그거 먹고 살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일 거라 이거죠. 예?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또 그러면 또 이게 또 세제 개편 또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정권 바뀌면 또 돌아갈 거니까 그때까지 참지. 그때까지는 견디지. 그래가지고 매물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매물이.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돼. 불가역적으로 만들면서 형평성도 높이는 세제 개편을 해야 돼. 예?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정책, 실력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보유세를 강화 안 하면 부동산 자산 중심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종부세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이내만 그러니까 건드리는 거니까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요? 보유세를 강화를 해. 하다가 보유세 수입, 거기 종부세 수입까지 추가하면 더 좋고, 이거를 걷어들인 다음에, 이걸 사회소득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n분의 1로 재배분하자 이거예요. 재배분하게 되면요, 국민들 중에서 85% 이상은요, 재산세가 그러니까 더 낸 사람들도 다시 돌려받는 걸로 가게 되면은 손해 안 봐요. 손해 안 보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강화해도 세금 내는데 적용 안 받으니까는 돌려만 받으니까 새로운 수입이 사회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평등도 완화될 게 아닙니까? 소위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주거 비용을 지원받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24년 부동산 자산이 1경 4천조 원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1%의 재산세를 부과하면요. 1%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1%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38조 원이 거친다는 거예요. 세수가. 네? 138조 원. 네? 138조 원이면요. 138조 원을 이거를 그냥 국민들한테 세대당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겠는가. 네? 그러면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자기가 세금이 좀 증가하더라도 다시 돌려받는 것이 더 많아가지고 피해를 안 본다 이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85% 이상은, 예? 85% 이상은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 말고 지난번 대통령 21대입니까요? 그때 대통령 선거 할 때 국토 보유세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요. 예? 그때 토지 자산에 대해서 부과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85%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면요. 혜택을 보게 되면은 이거 다시 그러니까 정권 밖에서 이걸 다시 또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된 일이 생깁니까요? 내가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야.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지. 예?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냐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죠. 그렇죠? 자,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주거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공공유휴부재 대규모 저는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거 이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서울 수도권 그리고 교통 호재 지역이라든가 전월세 물량 부족한 지역에다가 공공임대를 그러니까는 대규모로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소셜 믹스를 하는 것이 별로 이 부작용이 많다 해가지고 서로 무슨 뭐 그러니까 휴거니 무슨 뭐 이런 식의 이 우리나라는 이 그 혐오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다 보니까는 그래서 그냥 전체 물량을 다 공공임대로 예? 좋은 여건에다가 하자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포함을 해가지고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이 보유세 실효세율의 OECD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0.15%로 이게 추정되고 있어요. 근데 OECD 평균이 0.33%고요. 많은 나라는 한 1% 가깝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평균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세를 더 걷어들 수 있냐면요. 예? 이 차이를 0.33%까지 끌어올린다면은 24조 한 2,400억 원 정도를 더 걷어들 수 있어요. 이걸 우리나라 세대별로 하게 되면 세대당 100만 원씩 더 줄 수가 있다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게 0.33%를 기준으로 한 거야. 예? 근데 1%로 하게 되면은 더 많다 이거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하자 했던 게 당시에 제가 계산했던 게 20년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했던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상위 5%만 더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돌려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는 세금보다도 돌려받는 게 더 많다는 것이 계산 결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까지 추가해가지고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누자 이거예요. 돌려주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유세 인상을 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적을 게 아닙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상위 5에서 상위 한 15% 정도만 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거니까는. 그러면 조세 형평성도 증가할 것이고 사회소득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잖아요. 이건 전공법으로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서 사회소득을 강화하자 이거예요. 사회소득을 강화하자 이거죠.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를 가지고 공제를 없애가지고 사회소득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민들, 상당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소득이 이 재분배 효과가 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계 그러니까 소득 강화, 그다음에 가계 소비 강화, 자영업자 문제 해결 여러 가지들이 해결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그 속에서 결국 주택에 대한 투기라는 것이 부동산 투기는 그만큼 뭐냐면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낮아질 게 아닙니까? 그럼 투기적인 수요도 억제될 것이고요. 그럼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고. 이 부분을 이 정도도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무슨 뭐 기존에 있는 보수 정권하고 차이가 별로 안 만들어지죠.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진척이 안 되진다 이거예요. 조금 더 진척을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유세를 강화를 하되 보유세와 종부세를 강화하는 대신에 이걸 사회소득으로 돌려주자. n분의 1로 돌려주자. 그러면 조세 저항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무의미할 정도로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국민 대다수가 그러니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불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고가 주택을 갖고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거니까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그러니까 그만큼 억제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 가격이 안정된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